에바 부인. 방학 동안 나는 몇 년 전 막스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살았던 집을 찾아갔다. 정원에는 노부인 한 분이 산책하고 있었다. 나는 대화를 나누다 그 집이 그녀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데미안 가족의 안부를 물었다. 그녀는 그들을 아주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는 몰랐다. 내가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나를 집 안으로 데려가 가죽 앨범을 뒤져 데미안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 기억 속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사진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것은 바로 내 꿈속의 형상이었다. 거기 아들을 닮아 다소 남성적인 느낌을 주는 키 큰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어머니의 특징이면서도 엄격함과 깊은 열정을 내포한 모습, 아름답고 유혹적이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습, 악마이자 어머니였고 운명이자 정부였던 그 모습. 바로 그녀였다. 나의 꿈속 형상이 이 지상에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거친 경이로움에 휩싸였다. 내 운명을 얼굴에 새긴 채 그런 모습을 한 여인이 실제로 존재한다니. 그녀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게다가 그녀는 데미안의 어머니였다. 그 직후 나는 여행을 떠났다. 기묘한 여정이었다. 나는 충동이 이끄는 대로 이 여인을 찾아 이 도시 저 도시를 쉼없이 헤맸다. 그녀를 떠올리게 하거나 닮은 형상들을 마주치는 날들도 있었다. 그런 형상들은 뒤엉킨 꿈속처럼 나를 낯선 도시의 거리로, 기차역으로, 열차 안으로 이끌었다. 검색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는 날들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나는 공원이나 호텔 정원, 대기실 등 아무데나 멍하니 앉아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수줍은 듯 자취를 감추었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낯선 고장들을 지나는 열차 안에서 15분 정도 졸 뿐이었다. 한 번은 취리히에서 꽤 도발적이고 예쁜 여자가 나를 따라온 적이 있었다. 나는 그녀를 공기처럼 무시하며 지나쳤다. 단 1시간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느니 차라리 당장 죽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다. 내 운명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느꼈다. 성취의 순간이 가까웠음을 느꼈다. 나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나는 조바심으로 미칠 것 같았다. 한 번은 인스브루크의 기차역이었던 것 같다. 막 떠나가는 기차 창가에서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형상을 보았고 며칠 동안 비참함에 빠졌다. 그런데 갑자기 밤의 꿈속에서 그 형상이 다시 나타났다. 나는 추적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깨달으며 수치심을 느낀 채 잠에서 깼고 가장 빠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몇 주 후 나는 H대학에 입학했다. 모든 것이 나를 실망시켰다. 내가 수강한 철학사 강의는 대학 생활의 일상만큼이나 공허하고 기계적이었다. 모든 것이 틀에 박혀 있었고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동했다. 억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앳된 얼굴들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텅 비어 보였다. 마치 기성품의 광택 같았다. 하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하루 온종일 내 시간이었고 도시 외곽의 아름답고 오래된 건물에서 조용히 지냈다. 내 책상 위에는 니체의 책 몇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살며 그의 영혼이 느낀 고독을, 그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몰았던 그의 운명을 감각했다. 나는 그와 함께 고통받았고 그토록 굽힘없이 자신의 길을 간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행복했다. 늦은 어느 저녁, 나는 시내를 거닐었다.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선술집에서는 대학 동아리원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열린 창문 사이로 담배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고 고래고래 악을 쓰며 부르는 노래들이 들렸다. 하지만 그 소음은 높이 솟구치지 못하고 둔탁하게 고막을 때렸으며 생기 없이 획일적이었다. 나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귀를 기울였다. 두 곳의 카페에서 노랫소리가 밤의 홍수처럼 밀려나왔다. 어디에나 공동체, 어디에나 이 비좁은 밀집,
어디에나 운명의 짐을 내려놓으려는 태도, 무리의 따뜻한 근접함 속으로 도망치려는 몸짓뿐이었다. 두 남자가 내 곁을 천천히 지나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 한 대목을 포착했다. 마치 미개인 마을의 청년 집회 같지 않아 한 사람이 말했다. 다들 똑같은 짓만 하고 있군. 문신까지 유행하는 걸. 보게나 저게 젊은 유럽일세.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의미심장하게 울렸다. 나는 어두운 거리를 걷는 그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한 명은 작고 우아한 일본인이었다. 램프 불빛 아래서 그의 노란 웃는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다른 한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글쎄, 일본이라고 해서 딱히 더 나을 것 같지는 않네. 무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드물지. 여기도 몇 명 있긴 하지만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관통했다. 나는 즐거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데미안이었다. 바람 부는 밤, 나는 어둠이 깔린 거리를 지나 그와 일본인의 뒤를 쫓았다.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데미안의 목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즐겼다. 그것은 예전의 그 톤, 예전의 그 아름다운 확신과 평온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내게 여전히 똑같은 힘을 발휘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다. 나는 그를 찾아낸 것이다. 변두리의 한 거리 끝에서 일본인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 문을 닫고 들어갔다. 데미안은 왔던 길을 되돌아왔다. 나는 길 한복판에 멈춰서서 그를 기다렸다. 가슴을 두근거리며 바라보니 그가 꼿꼿한 자세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갈색 레인코트를 입고 있었고 팔에는 가느다란 지팡이가 걸려 있었다. 그는 규칙적인 발걸음을 흐트리지 않고 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가 모자를 벗자 단호한 입술과 넓은 이마 위로 특유의 광채가 감도는 예전의 그 밝은 얼굴이 드러났다. 데미안, 내가 불렀다.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역시 너였구나, 싱클레어. 널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있었니? 확실히는 몰랐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있었지. 오늘 저녁에 널 처음 봤어. 내내 우리 뒤를 따라오더군. 나인 줄 금방 알아본 거야? 물론이지. 넌 확실히 많이 변했어. 하지만 내겐 표적이 있거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카인의 표적이라고 부르던 건 말이야. 그건 우리의 표적이지. 넌 언제나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난 너의 친구가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표적이 훨씬 더 선명해졌어. 난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언젠가 내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게 나 자신과도 닮아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 그게 표적이었니? 바로 그거야. 내가 지금 여기 있다니 정말 좋구나. 우리 어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너희 어머니가? 여기 계셔? 어머니는 나를 전혀 모르실 텐데. 아니, 어머니는 너에 대해 알고 계셔. 내가 묻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실 거다. 한동안 소식이 없더구나. 오, 편지를 쓰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잘 안 됐어. 얼마 전부터는 널 찾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 매일 그날을 기다려왔어. 그는 내 팔에 팔짱을 꼈고 우리는 계속 걸었다. 그에게서 평온함이 뿜어져 나와 내게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곧 예전처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창시절과 견진 성사 수업, 그리고 방학 때에 불운했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만 우리 사이에 가장 초기적이고 긴밀한 유대였던 프란츠 크로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뜻밖의 우리는 기이하고도 불길한 대화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까 데미안이 일본인과 나누던 담론을 떠올리며
우리는 전반적인 대학 생활에 대해 말하다가 원래 대화의 흐름과는 다소 동떨어진 무언가로 주제가 옮겨갔다. 하지만 데미안이 화두를 꺼내는 방식 때문인지 대화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는 유럽의 정신과 현대의 경향에 대해 말했다. 어디를 가나 함께 모이려는 욕구, 즉 무리를 지으려는 본능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자유나 사랑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대학생 클럽과 합창단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공동체 생활은 부자연스럽고 강요된 현상이라는 것이다. 공동체는 두려움과 당혹감, 도피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으며 내적으로는 낡고 썩어 문드러져 전반적인 붕괴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공동체라는 건 아름다운 것이지, 데미안이 말했다. 하지만 지금 사방에서 꽃 피우는 것들은 결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야.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상호 이해 속에서 새로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이 흐른 뒤 세상을 개조하게 될 거야. 지금 공동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무리의 형성일 뿐이지. 사람들이 서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께 도피처를 찾는 거야. 주인들은 그들만의 목적으로, 노동자들은 그들대로, 지식인들은 또 그들대로 뭉치지.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줄 아니?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할 때만 두려움을 느끼는 법이야. 그들은 자신 안의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겁을 먹는 거지. 그들은 삶의 법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낡아 빠진 계율에 따라 살고 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어. 종교도 도덕도 우리의 필요에 부합하지 않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유럽은 그저 공부하고 공장을 짓는 일만 해왔지. 사람을 죽이는데 화약이 몇 그램 필요한지는 정확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는 몰라. 단 1시간이라도 스스로 즐겁게 지내는 법조차 알지 못해. 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을 보게. 부자들이 가는 유흥가도 마찬가지야. 절망적이지. 싱클레어, 친구여. 그런 곳에서는 결코 쾌활함도 평온함도 나올 수 없어. 무리지어 불안하게 움직이는 저 존재들은 두려움과 악의로 가득 차 있고 아무도 서로를 믿지 않아. 그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이상에 매달려 있고 새로운 이상을 제안하는 사람은 누구든 돌로 치려 하지. 나는 우리 앞에 큰 환란이 닥칠 것임을 느껴. 믿어주게. 곧 올 거야. 물론 환란이 온다고 세상이 나아지지는 않겠지. 노동자가 공장주를 죽이든 러시아인과 독일인이 서로에게 총을 쏘든 그것은 단지 소유주가 바뀌는 것에 불과할 테니까. 하지만 그것은 헛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현재의 이상이라는 사슬로부터 세상을 자유롭게 할 것이고 석기 시대의 신들을 청소해 버릴 테니까. 현재의 세상은 죽기를 원하고 멸망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렇게 될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물었다. 우리 말인가? 어쩌면 우리도 함께 멸망할지도 모르지. 우리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살해당할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걸세. 미래의 의지는 우리 영향력의 잔재로부터 혹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도움으로 실현될 거야. 우리 유럽이 오랫동안 과학적으로 제조된 물건들이나 파는 시장 바닥에서 질식시키려 했던 그 인류의 의지가 다시 느껴지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인류의 의지와 현재의 공동체, 국가와 민족, 단체와 교회의 의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날 거야. 자연이 인간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는지는 오직 소수의 개인, 자네와 나 같은 사람들 안에 쓰여 있네. 그것은 예수에게서, 니체에게서 발견되지. 현재의 공동체들이 한꺼번에 붕괴할 때, 오직 매일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유일하게 중요한 생각의 흐름인 이것들만이 자리 잡게 될 거야. 강가의 어느 정원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내네, 데미안이 말했다. 조만간 보러 오게나. 기다리고 있을게. 나는 차가워진 밤 공기를 가르며 집으로 향하는 긴 길을 즐겁게 걸었다.
여기저기서 술 취해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갔다. 예전에 나는 그들의 기묘한 쾌활함과 나의 고독한 삶 사이의 대조를 보며 때로는 상실감을, 때로는 멸시를 느끼곤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비밀스러운 힘에 대한 확신으로 평온하고 강해져 있었다. 그들의 세계가 내 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그것이 내게 얼마나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지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꼈다. 나는 고향 마을의 관리들, 술 마시며 보낸 대학 시절의 학기들을 마치 축복받은 낙원의 추억인 양 매달리던 품이 있는 노신사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사라진 대학 시절의 자유에 대한 회상에 빠져 마치 시인이나 낭만주의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묘사할 때나 쓸 법한 진지함으로 그 과거를 숭배하곤 했다. 어디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책임을 떠올리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지 않고 그저 세상이 가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를 듣는 것이 무서워서 언제나 자기 뒤에 있는 과거 속에서만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3년 동안 술 마시고 즐기다가 결국 공동의 피난처 아래로 기어들어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진지한 신사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 썩어 있었다. 우리의 체제 전체가 썩어 있었고 이 학생들의 어리석은 짓거리들은 다른 수백 가지의 악덕에 비하면 그나마 덜 멍청하고 덜 나쁜 편이었다. 하지만 멀리 떨어진 숙소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이런 생각들은 모두 날아가 버렸다. 그날 받은 약속이 실현될 순간을 고대하느라 다른 모든 것은 보류되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 내일 아침이라도 데미안의 어머니를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이 술잔치를 벌이든 얼굴에 문신을 새기든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파멸의 문턱에 서 있든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는 오직 한 가지, 나의 운명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마주하게 될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늦게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날은 내게 마치 어린 시절의 크리스마스 축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엄한 축제일처럼 밝아왔다. 깊은 불안이 밀려왔지만 공포는 전혀 없었다. 내게 중요한 날이 밝았음을 직감했다. 내 주변의 세상이 변한 것을 보고 느꼈다. 세상은 비밀스러운 전조로 가득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장엄했다. 부드럽게 내리는 가을비조차 아름다웠고 축제일에 고요하고 기쁘며 진지한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으로 외부 세계가 나의 내면 세계와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 날이야말로 영혼의 축제일이며 비로소 살 가치가 있는 삶이 된다. 거리의 어떤 집도, 어떤 쇼윈도도, 어떤 얼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 그대로였으나 매일 보던 습관적인 공허함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경외심에 찬 모습으로 서 있는 대자연과 같았다.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큰 축제일 아침에 세상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으로 세상을 보았다. 나는 이 세상이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 안에 갇혀 사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외부 세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반짝이는 색채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린 시절의 시력을 잃어가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된 일이라며 자위해왔던 것이다. 드디어 어젯밤 맥스 데미안과 작별했던 그 변두리 정원을 다시 찾을 시간이 왔다. 회색 빗줄기 속 나무들 뒤로 밟고 아늑한 작은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커다란 유리 칸막이 뒤에는 키 큰 꽃들이 서 있었고 반짝이는 창문 너머로 그림과 책장이 놓인 어두운 방 벽이 보였다. 현관문은 곧장 작은 홀로 이어졌고 검은 옷에 흰 앞치마를 두른 조용한 늙은 하녀가 내 레인코트를 받아들고 나를 안내했다. 그녀는 나를 홀에 혼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 즉시 나는 내 꿈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문 위 어두운 나무 벽에는 검은 테두리의 유리 액자 속에 내가 잘 아는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다. 9를 뚫고 밖으로 나오려 애쓰는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나의 새였다. 나는 깊은 감동에 젖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가슴이 기쁘면서도 아려왔다. 마치 그 순간 내가 행하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해답이자 성취가 되어 내게 돌아온 것만 같았다.
번뜩이는 성광처럼 수많은 장면이 내 영혼을 스쳐 지나갔다. 나의 고향집, 현관 아치 위에 새겨져 있던 낡은 돌문장, 그 문장을 그리던 소년 데미안, 저 크로머의 사악한 주문에 걸려 겁에 질려있던 어린 시절의 나, 학교 기숙사 방책상에 앉아 꿈속의 새를 그리던 청년 시절의 나, 스스로 짠 거미줄에 걸린 영혼. 그리고 모든 것,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다시 메아리 쳤으며 확인되고 응답받고 승인되었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채 나의 그림을 응시하며 내 영혼의 책을 읽어 내려갔다.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을 때 새 그림 아래 열린 문틈으로 짙은 색 드레스를 입은 키 큰 여인이 서 있었다. 바로 그녀였다.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다. 아들 데미안을 닮아 시대를 초월한 듯 나이를 가늠할 수 없고 생동감 넘치는 의지로 가득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향해 친근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성취였고 그녀의 인사는 귀향을 의미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향해 두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자신의 강인하고 따뜻한 손으로 나의 두 손을 맞잡았다. 당신이 싱클레어군요. 금방 알아봤답니다. 만나서 정말 기뻐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고 따뜻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달콤한 포도주처럼 들이켰다. 이제 나는 그녀의 평온한 얼굴과 헤아릴 수 없이 깊은 검은 눈을 올려다보았다. 생기 넘치는 성숙한 입술, 그리고 표적이 새겨진 고귀한 이마를 바라보았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하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저는 평생을 이곳으로 오기 위해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야 집에 돌아왔어요. 그녀는 어머니처럼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사람은 결코 집에 도착할 수 없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다정한 길들이 교차하는 곳에서는 잠시나마 온 세상이 집처럼 보이기 마련이죠. 그녀는 내가 이곳으로 오는 길에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말해주었다. 목소리와 말투는 아들을 닮았지만 전혀 달랐다. 모든 것이 더 성숙했고 더 따뜻했으며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예전에 막스 데미안이 그 누구에게도 일개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 또한 다 자란 아들을 둔 어머니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의 서린 숨결은 그토록 젊고 달콤했으며 금빛 피부는 매끄러웠고 입술은 꽃처럼 피어 있었다. 그녀는 내 꿈속에서보다 훨씬 더 여왕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사랑의 행복이었고 그녀의 눈빛은 곧 성취였다.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 스스로를 드러낸 새로운 모습이었다. 더 이상 가혹하지도 고립되지도 않은 성숙하고 약속으로 가득한 모습. 나는 어떤 결심도 어떤 맹세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하나의 목적지에 도달했으며 여정 중에 유리한 고지에 섰다. 그곳에서 바라본 앞길은 넓고 사랑스러웠으며 약속의 땅으로 이어져 있었다. 가까운 곳에 행복이라는 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기쁨의 정원이 시원함을 선사하는 그런 길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었다. 이 세상에 이런 여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가 내게 어머니이든 연인이든 여신이든 그녀가 곁에 있기만 하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나의 길이 그녀의 길과 닿아 있기만 하다면 그녀가 매 그림을 가리켰다. 이 새를 보내준 것보다 막스를 더 기쁘게 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녀가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저 역시 기뻤답니다. 우린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림이 도착했을 때 당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걸 알았죠. 싱클레어, 당신이 아주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마에 표적을 가진 아이가 있어요. 그는 틀림없이 나의 친구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었죠. 당신은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었답니다. 한 번은 방학 때 당신이 집에 머물 때 막스가 당신을 다시 만났죠. 그때 당신은 16살쯤 되었을 거예요.
그때 막스가 내게 말했죠. 나는 말을 가로막았다. 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했나요? 그때는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절이었어요. 그래요. 막스가 내게 말했죠. 이제 싱클레어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닥쳤어요. 그는 공동체 속으로 도망치려 애쓰고 있고, 심지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의 표적은 흐려졌지만 내면에서 은밀히 빛나고 있으니까요. 정말 그렇지 않았나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다 저는 베아트리체를 찾았고 마침내 피스토리우스라는 인도자를 만났죠. 그때서야 제 어린 시절이 왜 그토록 막스와 얽혀 있었는지, 왜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는지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부인, 어머니, 그때 저는 자주 삶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길은 그렇게 힘든 것인가요? 그녀는 마치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불어오듯 내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였다.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힘든 일이랍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도 노력이 필요하지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길은 그저 힘들기만 했나요? 힘들기만 했나요? 아름답기도 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그보다 더 아름답고 쉬운 길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들었습니다. 나는 마치 꿈을 꾸듯 말했다. 꿈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요. 사람은 자신의 꿈을 찾아내야 한답니다. 그러면 길은 쉬워지지요. 하지만 영원히 지속되는 꿈이란 없어요. 하나의 꿈은 또 다른 새로운 꿈을 해방해줍니다. 그러니 그 어떤 꿈에도 매달리려 해서는 안 된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벌써 경고일까? 이미 나를 밀어내려는 것일까?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 자신을 맡길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끝이 어딘지는 묻지 않기로 했다. 제 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제 운명은 그 새 그림 아래에서 마치 어머니처럼 또 연인처럼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오직 그 운명에 속해 있으며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꿈이 당신의 운명인 한, 당신은 그 꿈에 충실해야만 해요. 그녀는 내 말을 엄숙하게 긍정하며 대답했다. 나는 몹시 슬퍼졌고 이 마법 같은 순간에 차라리 죽고 싶다는 열렬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아주 오랫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억척스럽게 솟구쳐 나를 압도하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거칠게 몸을 돌려 그녀를 피했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고 눈물로 흐려진 눈으로 화분 너머 먼 곳을 바라보았다. 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마치 잔에 가득 찬 포도주처럼 다정함이 넘쳐 흘렀다. 싱클레어, 당신은 정말 어린애 같군요. 당신의 운명은 당연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답니다. 당신이 그 운명에 충실하기만 하다면 언젠가 그것은 당신이 꿈꿨던 그대로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될 거예요.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게는 아주 소수의, 정말 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들은 나를 별표, 에바 부인, 마더 이브, 별표이라고 부른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그렇게 불러도 좋아요. 그녀는 나를 문으로 이끌어 문을 열고 정원을 가리켰다. 저기 나가면 아마 막스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멍하니 넋을 잃은 채 서 있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나뭇가지에서는 부드럽게 빗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정원을 천천히 걸었다. 마침내 데미안을 찾아냈다.
그는 탁 트인 정자 안에 있었다. 상체를 벗은 채 들보에 매달린 작은 모래 주머니를 치며 복싱 연습을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데미안의 모습은 장엄했다. 넓은 가슴, 단단하고 남자다운 머리, 치켜든 팔은 강인하고 튼튼해 보였다. 골반과 어깨, 팔 관절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마치 힘의 샘에서 솟구쳐 나오듯 자연스럽고 경쾌했다. 데미안, 내가 불렀다.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가 쾌활하게 웃었다. 운동 중이야. 그 일본인 친구랑 권투 시합을 하기로 약속했거든. 고양이처럼 민첩하고 아주 교활한 녀석이지. 하지만 날 감당하진 못할 거야. 녀석에게 딱 한 번 따끔하게 맛을 보여줘야 하거든. 그는 셔츠와 코트를 걸쳐 입었다. 어머니는 벌써 배웠니? 그가 물었다. 응, 데미안. 정말 경이로운 분이셔. 에바 부인. 그 이름이 정말 잘 어울려. 마치 모든 존재의 어머니 같으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내 얼굴을 응시했다. 벌써 그 이름을 알게 되었니? 젊은 친구, 자네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어. 만난 지 1시간 만에 어머니가 이름을 알려준 사람은 자네가 유일하니까. 그날부터 나는 그 집을 아들이자 형제처럼, 또한 연인처럼 드나들었다. 정원 문을 닫고 들어설 때나 멀리서 정원의 커다란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면 나는 행복했다. 문 밖에는 현실이 있었다. 거리와 집들, 인간들과 제도, 도서관과 강의실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 안쪽에는 사랑과 영혼의 삶이 있었고 동화와 꿈의 왕국이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세상과 단절되어 산 것은 아니었다. 생각과 대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세상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단지 다른 차원에 머물렀을 뿐이다. 우리는 대다수의 사람과 경계선으로 나뉜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우리의 과업은 세상 속에서 하나의 섬이 되는 것, 아마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 어쨌든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고립되어 지냈던 나는 완전한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까지 감정의 공동체가 가능한지를 배웠다. 나는 더 이상 저 행복한 자들의 식탁이나 즐거워하는 자들의 축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더 이상 부럽거나 고향이 그립지 않았다. 그리고 서서히 나는 표적을 가진 자들의 신비 속으로 입문하게 되었다. 표적을 가진 우리는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이하다거나 심지어 미쳤거나 위험하다는 정당한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어 있었거나 깨어나는 중이었고 우리의 노력은 점점 더 완벽하게 깨어있는 것을 향했기 때문이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무리에 집착하며 행복해지려 애썼다. 그들은 무리의 의견과 이상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똑같은 의무를 짊어지며 자신의 삶과 행복을 공동의 이익에 의존했다. 물론 그들의 노력에도 어떤 위대함이나 활력은 있었다.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표적을 가진 우리가 개인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인간으로서 자연의 의지를 수행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든 진보를 가로막는 고집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에게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인류를 사랑했다. 란 이미 완성된 무엇이었으며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류란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먼 미래였다. 그 누구도 이 미래를 상상할 수 없었으며 그 법칙 또한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았다. 에바 부인과 맥스, 그리고 나 외에도 우리의 원에는 크고 작은 친밀함을 지닌 다양한 종류의 구도자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길을 걷고 있었고 특별한 목표를 세웠으며 독특한 견해와 의무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점성가와 카발라 학자도 있었고 톨스토이 백작의 추종자도 있었으며 온갖 종류의 부드럽고 수줍으며 민감한 사람들, 새로운 종파의 신봉자들, 인도식 수행을 하는 사람들, 채식주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정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거의 없었으나
서로가 품고 있는 은밀한 삶의 꿈을 존중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우리와 더 밀접하게 접촉했는데 과거 인류가 신과 새로운 이상을 찾아 헤맨 흔적을 추적하는 이들이었으며 그들의 연구는 종종 내 친구 피스토리우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들은 책을 가져와 고대 언어로 된 텍스트를 번역해 주었고 고대 상징과 의식의 도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모든 이상이 무의식적인 영혼의 꿈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인류는 마치 미래의 가능성을 예감하며 미래를 향해 더듬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 명의 신이 존재했던 고대 세계의 종교사를 거쳐 기독교의 여명기에 이르렀습니다. 고립된 성자들의 고백과 인류가 종족에서 종족으로 옮겨가며 겪은 종교적 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습득한 이 모든 지식으로부터 우리 시대와 오늘날의 유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생겨났습니다. 유럽이라는 이 대륙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인류를 위한 강력한 새 무기를 만들어냈으나 결국 깊은 정신적 황폐함에 빠졌고 마침내 그 영향이 느껴지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유럽은 온 세상을 얻었으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신자들도 있었고 구원 교리의 효험에 큰 희망을 거는 옹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유럽을 개종시키고자 하는 불교 신자들도 있었고 톨스토이의 제자들과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좁은 원의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경청했지만 그 어떤 교리도 상징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표적을 가진 우리들은 미래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고백과 모든 구원 교리는 이미 죽었거나 무용지물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무이자 운명은 자기 실현에 도달하는 것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자연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을 수 있고 미지의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 롤을 맡기더라도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든 아니든 우리 모두에게는 현 세계의 붕괴가 다가오고 있으며 그 뒤에 새로운 탄생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데미안은 여러 차례 내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네. 유럽의 영혼은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쇠사슬에 묶여있던 짐승과 같아. 그 짐승이 풀려날 때 첫 움직임이 그리 상냥하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 영혼이 택할 길이 직행로든 우회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네. 오랫동안 기만당하고 둔감해졌던 이 영혼의 진정한 욕구가 실현되기만 한다면 말이야.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시대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필요해질 거네. 인도자나 새로운 입법자로서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법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 못할 테니까 오히려 지원병으로서 운명이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고 설 준비가 된 사람들로서 말이네. 보게나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이 위협받을 때면 믿기 힘든 일들을 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 하지만 새로운 이상, 즉 정신적 성장에 새롭고 어쩌면 위험하고 기괴한 충동이 모습을 드러낼 때 앞장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우리는 그곳에서 앞으로 나갈 준비가 된 극소수의 사람들이 될 거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는 카인이 두려움과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좁은 목가적 삶에서 더 큰 운명의 넓은 목초지로 몰아내기 위해 표적을 받았던 것처럼 선택된 것이지. 인류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 그들 모두는 차별 없이 자신들의 능력과 효험을 운명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서 얻었네. 나폴레옹과 비스마르크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에너지를 쏟은 당면 목적은 그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었네. 만약 비스마르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운명을 같이 했다면 그는 영리한 친구였을지는 몰라도 결코 운명의 도구는 되지 못했을 거네. 나폴레옹, 카이사르, 로욜라, 그들 모두가 마찬가지야. 우리는 항상 그런 것들을 생물학과 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네. 지구 표면의 변화가 물속에 살던 동물을 육지로 혹은 그 반대로 옮겨놓았을 때 운명의 도구로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된 개체들은 새롭고 전대미문의 일들을 해냈고 새로운 적응을 통해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지. 그 개체들이 이전에 보수주의자였는지
현상 유지파였는지 아니면 괴짜들이나 혁명가였는지는 알 수 없네. 그들은 운명에 쓰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종족이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네. 그렇기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자 하는 것이지. 이런 대화가 오갈 때 에바 부인도 종종 함께 있었으나 그녀는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로 선택한 우리 각자에게 그녀는 신뢰와 이해로 가득 찬 청자이자 메아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마치 그녀에게서 흘러나와 다시 그녀에게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의 행복은 그녀 곁에 앉아 때때로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를 감싸고 있는 그 성숙함과 영혼의 대기에 동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에바 부인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요동칠 때, 혹은 새로운 재생이 진행 중일 때를 즉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내가 잠결에 꾸는 꿈조차 그녀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주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녀가 명확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묘함이란 없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낮의 대화를 재현하는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 세상이 반란에 휩싸이고 나 홀로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긴장 속에서 운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운명은 절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어떻게든 에바 부인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받느냐 거부당하느냐, 그것이 곧 운명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잊어버렸군요. 그러면 가끔 나는 잊었던 부분을 기억해내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부분을 잊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불만에 가득 차 욕망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팔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곁에서 바라만 보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며칠간 보이지 않다가 넋이 나간 채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믿지도 않는 소망에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답니다. 그런 소망들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소망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 해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만족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원하면서도 다시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화 한 토막을 들려줄게요. 그녀는 어느 별을 사랑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손을 뻗어 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의 모든 생각은 별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별을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혹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취에 희망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고 이 생각으로부터 단념과 침묵, 충직한 고통에 대한 일생의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더 낫고 순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의 모든 꿈은 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높은 절벽 위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는 별을 응시했고 별을 향한 사랑이 내면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갈망의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는 찰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는 아래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뛰어내리는 순간 자신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가졌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구걸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죠. 사랑은 자기 자신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싱클레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사랑을 끌어당기게 되는 순간 내가 갈게요. 나는 나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쟁취되고 싶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내게 또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취에 희망 없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 안으로 침잠했고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푸른 하늘도 초록빛 숲도 보이지 않았고 시냇물 소리도 하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커져만 갔고 그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의 사랑이 자신 안에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켰음을 느꼈고 그 사랑은 강력해져 거부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왔고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끌어안으려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전율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온 세상이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고 하늘과 숲과 시냇물,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새로운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고 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이 그의 안에서 타올랐고 반짝이며 그의 영혼의 갈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의 온 삶이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온 존재가 갈구하는 것이 그녀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가 내 내면의 상징이며 그녀는 단지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이끌어주고자 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종종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나의 무의식이 던지는 뜨거운 질문들에 대한 대답처럼 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녀의 곁에서 욕망으로 타오르는 순간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녀가 만졌던 물건들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점차 육체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현실과 상징이 서로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집안의 내 방에서도 조용한 열정으로 그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맞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녀의 집에 머물며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대화를 나누며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것이 정말 그녀인지 아니면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불멸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도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미소 지을 때, 그녀의 따뜻하고 성숙한 입술에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때, 나는 내 안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게 중요하고 운명적인 모든 것이 그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생각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생각은 다시 그녀로 변했습니다. 에바 부인은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요동칠 때, 혹은 새로운 재생이 진행 중일 때를 즉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내가 잠결에 꾸는 꿈조차 그녀에 의해 영감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자주 그녀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들을 아주 이해하기 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그녀가 명확하게 따라오지 못하는 기묘함이란 없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낮의 대화를 재현하는 듯한 꿈을 꾸었습니다. 온 세상이 반란에 휩싸이고 나 홀로 혹은 데미안과 함께 긴장 속에서 운명의 신호를 기다리는 꿈이었습니다. 운명은 절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어떻게든 에바 부인의 형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받느냐 거부당하느냐, 그것이 곧 운명이었습니다. 가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싱클레어, 당신의 꿈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부분을 잊어버렸군요.
그러면 가끔 나는 잊었던 부분을 기억해내기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부분을 잊을 수 있었는지 스스로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불만에 가득 차 욕망에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팔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그저 곁에서 바라만 보는 것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한 번은 내가 며칠간 보이지 않다가 넋이 나간 채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나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믿지도 않는 소망에 자신을 내맡겨서는 안 돼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고 있답니다. 그런 소망들을 버리든지 아니면 그 소망에 온전히 자신을 던져야 해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만족을 찾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원하면서도 다시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그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당신에게 동화 한 토막을 들려줄게요. 그녀는 어느 별을 사랑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바닷가에 서서 손을 뻗어 별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별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의 모든 생각은 별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 별을 품에 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혹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성취에 희망 없이 별을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고 이 생각으로부터 단념과 침묵, 충직한 고통에 대한 일생의 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고통이 자신을 더 낫고 순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으면서요. 하지만 그의 모든 꿈은 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시 높은 절벽 위 바닷가에 섰습니다. 그는 별을 응시했고 별을 향한 사랑이 내면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갈망의 순간, 그는 별을 향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뛰어내리는 찰나, 그의 마음속에 한 줄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그래서 그는 아래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뛰어내리는 순간 자신의 소망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영혼의 힘을 가졌더라면 그는 위로 날아올라 별과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은 구걸해서는 안 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구해서도 안 되죠. 사랑은 자기 자신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싱클레어, 나는 당신의 사랑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당신이 나의 사랑을 끌어당기게 되는 순간 내가 갈게요. 나는 나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지 않아요. 나는 쟁취되고 싶답니다. 나중에 그녀는 내게 또 다른 동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취에 희망 없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자신 안으로 침잠했고 자신의 사랑이 자신을 집어삼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푸른 하늘도 초록빛 숲도 보이지 않았고 시냇물 소리도 하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그는 가난하고 비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커져만 갔고 그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는 자신의 사랑이 자신 안에 다른 모든 것을 집어삼켰음을 느꼈고 그 사랑은 강력해져 거부할 수 없는 인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왔고 그는 팔을 벌려 그녀를 끌어안으려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전율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온 세상이 자신의 품 안으로 들어와 있음을 느끼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고 하늘과 숲과 시냇물, 그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새로운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고 그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여인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온 세상을 가슴에 품게 된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별이 그의 안에서 타올랐고 반짝이며 그의 영혼의 갈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사랑했고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사랑을 함으로써 자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의 온 삶이 에바 부인에 대한 사랑 속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그녀의 모습은 달라 보였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 온 존재가 갈구하는 것이 그녀라는 인간이 아니라 그녀가 내 내면의 상징이며 그녀는 단지 내가 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이끌어주고자 할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는 종종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나의 무의식이 던지는 뜨거운 질문들에 대한 대답처럼 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녀의 곁에서 욕망으로 타오르는 순간들이 있었고, 나중에 그녀가 만졌던 물건들에 입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점차 육체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 현실과 상징이 서로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집안의 내 방에서도 조용한 열정으로 그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내 입술을 그녀의 입술에 맞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은 그녀의 집에 머물며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대화를 나누며 목소리를 들을 때면 이것이 정말 그녀인지 아니면 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지속적이고 불멸하는 사랑을 가질 수 있는지 예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지식을 얻을 때도 에바 부인의 키스를 받을 때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미소 지을 때, 그녀의 따뜻하고 성숙한 입술에서 풍기는 향기를 느낄 때, 나는 내 안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내게 중요하고 운명적인 모든 것이 그녀 안에 포함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생각으로 변신할 수 있었고, 나의 모든 생각은 다시 그녀로 변했습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양털 같은 노란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잿빛 구름 장벽과 충돌했고, 불과 몇 초 만에 바람은 노란색과 파란색이 뒤섞인 거대한 새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새는 파란 혼돈 속에서 몸을 비틀어 빠져나오더니 넓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하늘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폭풍 소리가 들려왔고 우박이 섞인 비가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채찍질당한 풍경 위로 부자연스럽고도 무시무시한 천둥 소리가 한 차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직후 태양이 구름을 뚫고 나왔고 가까운 산맥 위로 갈색 숲 위에는 창백하고 비현실적인 햇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채 몇 시간 만에 돌아왔을 때 데미안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실험실에는 가스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종이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일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앉게, 그가 권했습니다. 피곤하겠군. 끔찍한 폭풍이었어. 자네가 그 폭풍을 정통으로 맞았다는 게 눈에 선하네. 곧 차가 나올 거야. 오늘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어요. 나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폭풍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그가 나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 네, 구름 속에서 한순간 어떤 형상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어떤 형상이었지? 새였습니다. 매였나? 그것이었나? 자네 꿈속의 그 새? 네, 나의 매였습니다. 노란색의 거대한 새가 청회색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데미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하녀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싱클레어, 한 잔 들게나. 자네가 그 새를 본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하네. 우연이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을 우연히 보나요? 아니네. 그것은 무언가를 의미하지. 그게 뭔지 알겠나? 모릅니다. 그저 격렬한 충격,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만 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방 안을 격렬하게 서성거렸습니다. 운명이 다가오고 있다. 그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 역시 어젯밤 똑같은 꿈을 꾸었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어제 똑같은 징조를 예감하셨지.
나는 나무 기둥이나 탑에 세워진 사다리를 오르는 꿈을 꾸었네. 꼭대기에 다다랐을 때 온 나라가 보였지. 넓은 평원이었고 도시와 마을들이 불타고 있었네. 아직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네. 나에게도 아직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으니까. 그 꿈이 너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하니 내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당연하지. 자신과 상관없는 꿈을 꾸는 사람은 없네. 하지만 자네 말이 맞네.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야. 나는 내 영혼의 동요를 나타내는 꿈과 전 인류의 운명에 관계된 아주 드문 꿈을 꽤 잘 구별할 줄 아네. 그런 꿈을 꾼 적은 거의 없었고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적중했던 꿈도 없었지. 해석이라는 게 워낙 불확실하니까.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아네. 나는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닌 무언가를 꿈꾸었어. 그 꿈은 이전에 꾸었던 다른 꿈들과 이어지는 연속된 것이니까. 싱클레어, 이것들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이미 말했던 그 예감들을 담은 꿈들이네. 우리는 이 세상이 완전히 썩어버렸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멸망을 예언하거나 그와 비슷한 소리를 할 근거는 없지.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어떤 꿈들을 꾸었고 그로부터 결론을 내렸든 느꼈든 뭐라 부르든 간에 어쨌든 낡은 세계의 붕괴가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네. 처음에는 그저 막연한 전조였지만 그 뒤로 점점 더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되었지. 지금도 나는 무언가 크고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이 나와 관계될 것이라는 점 외에는 더 아는 게 없네. 싱클레어,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했던 그 경험들을 겪게 될 거야. 세상은 스스로를 새롭게 하려 하고 있네. 거기선 죽음의 냄새가 나지. 죽음 없이는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오지 않는 법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하군. 나는 겁에 질려 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꿈의 나머지 부분도 말해줄 수 없니? 내가 조심스럽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문이 열리고 에바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들 같이 앉아 있었군요. 얘들아, 설마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생기 있어 보였고 피곤한 기색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데미안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고 그녀는 겁에 질린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어머니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슬픈 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는 그저 이 새로운 징조들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 중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오게 될 일은 갑자기 닥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혼자 홀을 내려갈 때 히아신스 꽃들이 시들어 죽은 시체를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